그가 현관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거대한 저택은 마치 숨을 죽인 채 먹이를 기다리는 거대한 짐승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가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기 전까지 그 침묵은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돈으로 산 완벽하고도 멸균된 고요함이라고 착각했었다. 공기 중에는 차가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사람의 온기가 부재한 공간 특유의 멸균된 건조함만이 부유하고 있었다. 그 건조함이 하준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갈라진 틈 사이로 시린 겨울바람을 불어넣는 것만 같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꽉 조여진 넥타이를 거칠게 느슨하게 풀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가 갑옷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숨이 막힐 듯한 이 집의 완벽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벽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추상화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불 꺼진 채 얼어붙은 유령의 눈물처럼 반짝였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화려하고 거대한 무덤에 가까웠다. 하준호. 대한민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45세의 나이에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마천 누드를 소유하고 반도체와 AI 기술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거대 재벌 태성그룹의 총수. 사람들은 종종 그를 가리켜 얼음 황제 혹은 심장이 없는 기계,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불렀다. 그는 소란스러운 사교 파티를 병적으로 혐오했고,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이라도 드러내야 하는 언론 인터뷰를 철저히 거절했으며, 감정이 제거된 끝없는 숫자와 데이터의 행렬 속에 자신을 파묻는 것을 유일한 안식으로 삼았다. 성공은 그를 신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아니 닿아서는 안 될 고독한 섬에 그를 유배시켰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그 성공의 온도가 절대 0도에 가깝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 차가움이 결국 자기 자신마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얼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매일 아침 욕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가 얼마나 창백해져 가는지, 그 눈동자가 얼마나 깊은 우물처럼 공허하게 비어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고장나지 않은 정교한 기계처럼 입력된 일정을 수행하며 기능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하게 빛나는 황금의 탑 뒤에는 썩어 문드러진 텅 빈 공허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 공허는 밤마다 그의 침대맡에 앉아 잠들지 못하는 그를 휑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불면증은 그의 오랜 친구였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지옥 같은 밤들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약을 삼키지 않으면 아내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그를 괴롭혔다. 3년. 그의 아내 아멜리아가 원인 모를 자가 면역 질환으로 시들어가다 끝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모래알처럼. 그러나 살을 베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흘러내렸다. 그녀가 떠난 후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이 300평짜리 대저택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 광활한 공간을 채우는 소리라고는 오직 하준호의 무겁고 규칙적인 구두굽 소리와 가끔 2층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5살 난 아들 하민준의 가냘픈 기침 소리뿐이었다. 민준은 하준호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남긴 마지막 숨결이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신은 잔인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고 제 힘으로 단단한 땅을 디뎌본 적이 없었다. 목발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아이. 세상은 그 아이를 두고 비운의 후계자라며 뒤에서 혀를 찾고, 하준호는 그 동정 섞인 시선이 두려워, 혹은 그 시선이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것이 두려워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숨겼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에 그가 쌓아 올린 높은 성벽은 사실 아이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자 그 자신의 비겁한 도피처였다. 그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를 잃은 고통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하준호는 아들을 사랑했다. 심장이 터질 만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남자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는 법을 두려워하는 남자였다. 사랑하면 잃게 되고 잃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아내의 죽음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아내를 잃은 찢어지는 상실감은 그를 겁쟁이로 만들었고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글로벌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중압감은 그를 일 중독이라는 감옥으로 도피하게 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 아이가 눈을 뜨기 전에 도망치듯 집을 나섰고 아이가 잠든 밤 10시가 넘어서야 죄인처럼 돌아왔다. 깨어있는 아들을 마주하는 것, 아내를 꼭 닮은 그 눈동자 속에 담긴 슬픔과 원망,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을 마주하는 것이 그에게는 죽음보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해야 했다.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매일 밤 그를 갉아먹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볼 때마다 아내의 유령을 보았고 그 유령은 그에게 왜 나를 지키지 못했냐고,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외롭게 두냐고 소리 없이 묻는 것만 같았다. 그 웅장하고 차가운 저택 안에서 민준이는 고용인들의 손에 길러졌다. 서울대 병원 출신의 간호사들, 해외 유학파 물리치료사들, 영양사들, 그리고 수많은 가사 도우미들. 그들은 모두 유능했지만 기계적이었다. 그들에게 민준은 사랑해야 할 아이가 아니라 돌봐야 할 업무이자 실수하면 해고당하는 VIP일 뿐이었다. 시간 맞춰 약을 먹이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이의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그 작은 가슴에 멍이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고용인들은 아이가 아프지 않게만 관리했고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었다. 민준의 방은 최고급 의료 장비로 채워진 병실처럼 깨끗했지만 동시에 병실처럼 차갑고 외로웠다. 아이는 그 방에서 창밖을 보며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보며 아이는 천천히 시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초처럼, 빛을 보지 못한 새싹처럼. 단 한 사람, 서혜원을 제외하고는 28살의 서혜원. 그녀는 이 화려한 저택의 풍경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질끈 묶은 검은 머리,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유니폼, 그리고 닳고 다른 운동화. 그녀는 집안의 허드렛 씨를 돕고 간호사가 쉴 때 민준의 곁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수많은 직원 중 가장 말단이었다. 하준호에게 그녀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배경 같은 존재. 그저 집안이 먼지 하나 없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 중 하나였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녀가 퇴근 후에 어떤 버스를 타고 어떤 낡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가는지, 그녀의 어깨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준호는 단 한 번도 궁금해 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가사 도우미 3일 뿐이었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속품에 불과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벽지보다 얇았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운명의 궤도가 수정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11월에 어느 쌀쌀한 저녁
예정된 이사회와 해외 투자자 미팅이 기적처럼 일찍 끝난 날이었다. 하준호는 수행비서에 만류를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다. 약속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회장님? 댁에 가셔도 준비된 식사가 없을 겁니다. 셰프도 퇴근했습니다. 비서의 당황한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인력이 그를 집으로, 그 텅 빈 성으로 이끌었을 뿐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고 가슴 한구석이 뚫린 듯한 허전함이 그를 재촉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혹은 그 단어가 주는 온기가 불현듯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차 안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도로기 전자음을 내며 해제되고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을 때 하준호는 거실로 들어서려다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발이 바닥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1초, 2초,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과로로 인한 환각을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아서였다. 자신이 알고 있던 저택의 풍경이 아니었다. 언제나 고요하고 차갑게 정돈되어 있어야 할 그곳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수입산 대리석이 깔린 드넓은 거실 한복판. 서혜원이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놀림은 분주했다. 하지만 하준호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바로 옆 그의 아들 민준이가 있었다. 휠체어도 없이 그 작은 몸을 지탱해주는 보라색 목발에 위태롭게 의지한 채 민준의 작은 손에는 젖은 걸레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온 힘을 다해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다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준호는 눈을 비비고 싶었다.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닐까. 내 아들이, 걷지 못하는 내 아들이 서서 걸레질을 하고 있다니.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아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병약한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전사의 눈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눈이었다. 혜원 이모, 에육, 제가 여기 닦을 수 있어요. 이쪽은 제가 맡을게요. 헉, 제가 할 수 있어요. 금발의 소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열정이었다.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이었다. 그것은 하준호가 지난 3년 동안 아이에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아이는 웃고 있었다. 힘들어서 찡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기쁨에 벅차 있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에너지가 하준호의 얼어붙은 심장에 균열을 일으켰다. 알았어, 민준아.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 오늘은 충분히 도왔어. 이제 소파에 가서 쉬고 나머지는 이모가 할게. 땀 너무 많이 흘렸어.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서혜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의 땀을 닦아주려 했다. 그녀의 손길에는 고용인의 의무가 아닌 가족 같은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대하는 듯한 따뜻함. 그녀는 걸레를 쥔 채 아이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장애아로 보지 않았다. 동료로 보고 있었다. 함께 땀 흘리는 동료로. 싫어요. 더 돕고 싶어요. 이모는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는 팀이라고. 민준이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흔들리는 다리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팀은 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제가 포기하면 팀이 아니잖아요. 저는 포기하기 싫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하준호는 현관 입구의 어둠 속에 서서 마치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팀, 함께,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단어들이 낯설게 귓가에 울렸다. 그는 민준이가 저토록 필사적으로, 저토록 순수한 기쁨을 띠고 웃는 모습을 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 내려고 애썼다. 1년 전, 2년 전. 아니, 기억나지 않았다. 아이는 그에게 항상 보호의 대상,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 혹은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아픈 손가락이었을 뿐 누군가의 팀원이었던 적이 없었다. 민준이에게 자신은 아빠였지만 한 번도 팀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아이에게 해준 것은 돈으로 울타리를 친 것뿐이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는 외로움에 질식해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안전이라고 착각했다. 나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고독, 단절, 패배감. 그가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육이었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성공은 아들의 불행 위에서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나의 꼬마 조수, 딱 저기까지만 도와줘. 대신 힘들면 바로 말해야 해. 약속? 네, 약속.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걸레질을 하려 몸을 돌리는 순간 아이의 시선이 현관에 멈췄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동시에 깃든 본능적인 두려움. 아이는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움츠러들었다. 그 모습이 하준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내 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가? 내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이에게 기쁨이 아닌 긴장이었단 말인가?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하준호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아이는 아빠를 보고 웃는 대신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 아빠? 민준이가 당황하여 몸을 급히 돌리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목발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몸이 기울었다. 민준아, 서혜원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아이를 받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무릎이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찢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감싸 안았다. 쿵 소리가 났지만 아이가 다친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힌 소리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오직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현관을 바라보았다. 하준호가 서 있었다. 차가운 회색 슈트를 입고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는 집주인. 서혜원은 황급히 아이를 바로 세우고 젖은 손을 앞침에 거칠게 문지르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해고의 공포가 그녀의 눈을 스치고 지나갔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아이의 안위를 먼저 살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 모르고 제가 청소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잠시 아이가 심심해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준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칠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감동인지 모를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다.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목소리가 제멋대로 튀어나왔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준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건조하고 떨리고 있었다. 화를 내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톤이 너무 날카로워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는 이미 칼날이었다. 민준이는 목발을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피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도망쳤을 아이가 당당하게 아빠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하준호는 압도되었다. 혜원 이모를 돕고 있었어요. 보세요, 아빠. 민준이가 가슴을 펴며 말했다. 오늘 저 혼자서 거의 5분 동안 서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요. 의사 선생님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했어요. 제가 혼자 섰다고요.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5분. 의사들은 말했다. 민준이의 근육 상태로는 1분도 서 있기 힘들 거라고. 휠체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거라고.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의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던 그 시간. 그들이 불가능이라는 딱지를 붙여 포기했던 그 시간을 이 집안의 가장 말단 직원이 해내고 있었다. 하준호는 현기증을 느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포기한 것을 이 작은 여자가 해냈단 말인가. 수십억 원을 들여도 얻지 못한 결과를 이 낡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만들어냈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 째깍. 마치 그의 심장 박동을 세는 것 같았다. 하준호의 시선이 천천히 서혜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거칠어진 손마디, 무릎 부분이 닳아버린 바지, 헝클어진 잔머리. 그녀의 옷에서는 락스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다. 그것은 노동의 냄새이자 헌신의 냄새였다. 5분이라고 하준호가 되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네, 혜원 이모가 매일 연습시켜줘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다. 마치 비밀 친구를 소개하듯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다. 이모는 말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언젠가 다른 아이들처럼 달릴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우리는 매일 비밀 훈련을 해요. 아무도 모르게. 아빠한테 깜짝 선물로 보여주고 싶어서요.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비밀 훈련, 깜짝 선물. 그 단어가 하준호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한 번도 아이에게 달릴 수 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저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앉아있어라, 무리하지 마라 라고만 했었다. 그는 아이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인 자신이 가장 먼저 포기했었던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의 가능성을 믿지 않은 아비였다. 나는 내 아들의 미래를 휠체어 위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이 고통을 견뎠다니. 내가 아들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돈을 번다는 핑계로 도망쳤을 뿐이었다.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윙 소리만이 그 침묵을 메웠다. 하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연습이라니? 누가 시킨 거지? 의사가 허락한 건가? 서혜원이 파들거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해고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을 품고 있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그냥 아이와 놀아주다가 아이가 너무 걷고 싶어 해서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를 위험하게 하려던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 이모 혼내지 마세요. 민준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버지와 이모 사이를 가로막았다. 작은 몸으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양팔을 벌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필사적이라 하준호는 숨을 멈췄다. 아이는 울먹이고 있었다. 혜원 이모는 대단해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울 때도 절대 저를 떠나지 않아요. 다른 간호사 누나들은 힘들다고 나가버리는데 이모는 끝까지 남아서 주물러 줘요. 이모는 제가 용감한 전사라고 했어요. 아빠는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걷고 싶은지. 아빠는 항상 늦게 오잖아요. 아빠는 내 다리만 보고 내 마음은 안 보잖아요. 아파서 울 때도 떠나지 않는다. 아빠는 모른다. 아빠는 항상 늦게 온다. 아빠는 내 다리만 본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좋은 아빠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 그는 아이의 다리인 장애만 보았지 그 안에 갇힌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아이가 밤마다 다리 통증으로 울 때 그는 그 울음소리를 견디지 못해 서재로 도망치곤 했다.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귀를 막았다.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싫어서.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그 곁을 지켰다. 자신이 비겁하게 버리고 간 그 자리를 그녀가 메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고용인이 아니라 구원자였다. 하준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민준아, 방으로 올라가거라. 혜원 이모와 어른들끼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혼내려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하지만 아빠, 이모 쫓아내지 마세요. 네, 제발요. 이모 가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이모 없으면 저도 안 걸을 거예요. 이모 없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이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다. 그 소리는 하준호의 영혼을 흔들었다. 안 쫓아낸다. 약속하마.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해. 그러니 올라가. 제발. 민준이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목발 소리를 내며 2층으로 사라졌다. 쿵, 쿵, 쿵.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하준호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 뒷모습이 그토록 듬직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의 등만 바라보게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의 앞모습을 보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아이는 언제나 저렇게 혼자서 걷고 있었던 것이다. 거실에는 이제 두 사람뿐이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차갑게 부서져 내렸다. 하준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피로가, 그리고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서혜원은 여전히 서 있었다.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그녀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서혜원 씨. 네, 사장님. 가까이 와서 앉아요. 아닙니다. 서 있겠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저는 고용인일 뿐입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부탁입니다. 고개를 좀 들어요. 하준호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에 서혜원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붉게 트고 갈라져 있었다. 락스 냄새와 땀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하준호는 그 손을 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의 부드럽고 하얀 손이 해내지 못한 일을 저 거칠고 투박한 손이 해내고 있었다.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다. 저 손이 내 아들을 일으켜 세웠구나. 민준이와 연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 하준호가 헛웃음을 흘렸다.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내가 내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 당신은 6개월이나 아이를 일으켜 세웠군요. 업무 시간 외에 한 겁니까? 네. 점심시간이나 제 할 일을 다 끝낸 후에 아이가 심심해 하니까요. 절대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저는 제 월급만큼의 일은 다 했습니다. 맹세코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자처했습니까? 당신은 그냥 청소하고 빨래만 하면 되는데 왜 남의 집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헌신합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서혜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단단한 심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준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사장님은 민준이가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하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아들이니까 특별하겠지. 아니요, 민준이는요, 넘어져도 울지 않습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걱정할까 봐서요. 아빠가 슬퍼할까 봐서요. 그 작은 아이가 자기 아픔보다 아빠의 슬픔을 더 무서워합니다. 아빠가 집에 오면 피곤해 보이니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픈 티를 안 냅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저는 돌이 아닙니다, 사장님. 심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우는데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하준호의 폐부를 찔렀다. 아이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자신이 아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 못난 아비를 걱정해서 울음조차 삼키고 있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슬픔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아내는 떠났지만 아들은 살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아내의 그림자 취급했다. 아이는 내 슬픔을 받아주는 그릇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아들의 어린 시절을 슬픔으로 도배하고 있었구나. 나는 아빠 자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런 재활 훈련은 전문가가 아니면. 서혜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고단한 세월이 보였다. 전문가요. 저는 자격증 같은 건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으니까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저는 무식한 가정부일 뿐이겠죠.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 여자니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끄집어내듯. 제 남동생 지훈이 민준이와 똑같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비싼 병원은 꿈도 못 꿨죠. 저는 10대 시절 내내 동생을 업고 무료 진료소와 복지관을 전전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걸 어깨너머로 훔쳐보고 밤마다 동생 다리를 주무르며 따라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생활이었고
생존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창밖을 보며 슬퍼하는 걸 봤을 때, 휠체어에 앉아 뛰어노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그 눈빛을 봤을 때, 제 동생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주제 넘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해고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준호는 눈앞의 여자가 다시 보였다. 28세의 젊은 여자. 가난과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왔을 그녀의 삶이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은 눈동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왜 지금은 그 일을 안 합니까?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학위가 없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은 야매 취급을 받더군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당장 돈이 되는 청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찮으시고 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라 학비가 필요해서. 저는 꿈을 꿀 자격이 없습니다, 사장님. 저에게 꿈은 사치입니다. 내일 쌀을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제 삶의 전부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4번 갈아타며 출퇴근하는 시간, 쪽에서 자는 쪽잠이 제 휴식의 전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처절했다.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나와 밤 10시까지 남의 집을 청소하고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삶. 자신의 꿈 따위는 사치라 여겨 쓰레기통에 처박아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의 집 아이에게 남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다. 자신의 고단함을 핑계로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로 타인을 치유하고 있었다. 하준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땀, 그리고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가진 수조 원의 재산이 이 여자의 땀 한 방울보다 가치 없게 느껴졌다. 서혜원 씨. 네. 내일 아침 당신이 민준이와 하는 그 훈련, 내가 직접 봐도 되겠습니까? 서혜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하지만 사장님은 바쁘시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내일 투자자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서분이 중요하다고. 아니요, 내일은 늦을 겁니다. 아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내 아들이 일어선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아비로서 마땅히 봤어야 할 그 모습을 이제라도 보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아비 노릇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하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준이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달빛이 아이의 창백한 뺨을 비추고 있었다. 천사처럼 잠든 아이, 침대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인 보라색 목발. 그리고 그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다. 스케치북 한 구석에 적힌 글씨. 내일은 30초 더 버티기. 아빠한테 보여주기. 아빠랑 친구하기. 혜원 이모 힘들게 안 하기. 하준호는 그 메모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방금이 잘 된 방이라 다행이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아멜리아, 내가 틀렸어. 내가 너무 늦었어. 나를 용서하지 마. 나는 나쁜 아빠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뼈저리게 통감하며 그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손이 떨려 오타가 났다. 내일 오전 일정 모두 취소해. 중요한 미팅도 다 미뤄. 급한 일은 부사장에게 넘겨. 이유 묻지 마. 그냥 처리해. 그것은 하준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공이 아닌 가족을 선택한 순간이었다. 비서는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전화기는 꺼져버렸다. 그날 밤 그는 민준이의 침대 옆 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평소라면 이미 기사가 대기시킨 검은 세단을 타고 출근했을 시간이지만 하준호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서혜원은 아침 준비를 하다가 그를 보고 기겁을 했다.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사장님,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식사는 아직 준비가...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도울 건 없습니까? 네.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물이라도 드릴까요? 민준이가 핫케이크를 좋아한다고 했죠. 반죽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아주 오래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그녀가 가르쳐 줬습니다. 한 번도 해준 적은 없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준호는 어색하게 거품기를 들었다. 서혜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내어주었다. 달걀이 풀리는 고소한 냄새, 팬 위에서 버터가 녹는 소리, 커피향. 하준호는 이 평범한 아침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전 처음 느꼈다. 이 집이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진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었다. 300평짜리 이 차가운 공간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행복의 맛을 느꼈다. 민준이가 일어났을 때 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빠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양복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혜원 이모와 함께 웃으며 핫케이크를 굽고 있었다. 밀가루가 아빠의 뺨에 묻어 있었다. 아빠, 굿모닝, 우리 챔피언. 잘 잤니? 회사 안 가요? 오늘 아빠 휴가 냈다. 너 훈련하는 거 보려고. 약속했잖아. 잊었어? 너랑 친구하려고. 민준이의 얼굴에 태양보다 밝은 미소가 번졌다. 아이는 목발을 짚고 깡충깡충 뛰어와 아빠 품에 안겼다. 우와, 진짜요? 아빠 최고. 진짜 최고예요. 하준호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맹세했다. 다시는 이 미소를 잃게 하지 않겠노라고. 아이의 천이 가슴에 닿자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아이의 심장박동이 자신의 심장과 맞닿아 뛰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내 품 안에 이 작은 생명이 내 전부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오전 8시 정원. 차가운 늦가을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세 사람의 열기는 뜨거웠다. 정원의 잔디에는 아직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서혜원은 잔디 위에 요가 매트를 깔고 민준의 스트레칭을 도왔다.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고 민준이는 익숙하게 몸을 맡겼다. 자, 민준아, 어제보다 5초 더. 할 수 있지? 숨을 깊게 쉬고 근육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네,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더 잘할 거예요. 서혜원이 민준의 목발을 받아들고 뒤로 물러섰다. 민준이는 심호흡을 했다. 작은 다리가 파들파들 떨렸다. 하준호는 숨을 멈췄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부축하고 싶었지만 서혜원의 눈빛이 그를 제지했다. 이건 아이의 싸움이었다.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할 산이었다. 시작. 민준이가 땅을 딛고 섰다. 아무것도 잡지 않고 1초, 2초, 3초.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아래턱이 떨리고 이마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눈에 보였다. 하지만 아이는 쓰러지지 않았다. 눈을 부릅뜨고 아빠를 바라보며 버티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고통이 아니라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작은 거인의 모습이었다. 25초, 28초, 29초, 30초. 의아,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넘어졌다. 하지만 바닥이 아니었다. 하준호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아들을 받아냈다.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값비싼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냈다. 민준아, 네가 해냈어. 하준호는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민준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아빠, 헉, 봤어요? 저 서 있었죠? 안 넘어졌죠? 봤다. 보고 말고 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아이야. 아빠보다 훨씬 강해. 아빠는 1초도 못 버텼을 거야. 하준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서혜원도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활 훈련이 아니었다. 무너진 가족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다. 죽어있던 희망이 다시 숨을 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하준호의 저택에는 혁명이 일어났다. 얼음 황제는 사라졌다. 그는 매일 아침 민중과 함께 밥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서혜원에게 배운 마사지로 아들의 다리를 주물렀다. 차갑던 저택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팬케이크 굽는 냄새로 채워졌다. 하준호는 더 이상 야근을 하지 않았다. 회식도 거절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직원들은 회장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그가 회의 중에 미소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회장의 모습에 태성그룹 전체가 술렁였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하준호는 서혜원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책장으로 둘러싸인 그 방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던 하준호가 돌아섰다. 역광을 받은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서혜원 씨.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고 눈빛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값도 없는 빚을요. 당신은 제 아들에게 다리를 주었고 저에게는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하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아니요,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들 도망쳤으니까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민준이의 전담 치료사이자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청소나 자빌은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민준이 곁에만 있어 주십시오. 서혜원이 봉투를 열어보려 하자 그가 막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다. 따뜻했다. 그리고 이건 입학 신청서입니다. 한국 최고의 물리치료학과입니다. 학비와 생활비, 당신 동생의 대학 등록금, 어머님의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제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의 재능을 썩히는 건 죄악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제 호의를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서혜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평생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 아픈 동생을 보며 삼켜야 했던 서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노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자신이 흘렸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신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평생 민준이 곁을 지키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은혜는 제가 입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준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행복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재벌 회장이 가사 도우미에게 홀렸다는 저급한 소문이 상류 사회에 퍼졌다. 파티장에서 사람들은 서혜원을 보며 수군거렸고 대놓고 무시했다. 격떨어지게 저런 여자를 돈 보고 접근한 거겠지. 뻔하잖아. 꽃뱀 아니야?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이용하다니 영악하네. 회장이 외로워서 미쳤나 봐. 가정부를 데리고 파티에 오다니. 어느 자선 파티장, 하준호는 민준과 서혜원을 데리고 참석했다. 한 부인이 서혜원에게 일부러 와인을 쏟으며 모욕을 주었을 때였다. 붉은 와인이 서혜원의 드레스를 적셨다. 어머, 미안해요. 눈에 잘 안 띄어서. 하녀 출신이라 그런가 존재감이 없네. 부인은 비웃으며 말했다. 주위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서혜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출신이 가난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꽂혔다. 하지만 서혜원이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자 민준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우리 이모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사과하세요. 우리 이모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줌마보다 100배는 더 착해요. 하준호는 그 광경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했다.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얼음 황제가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움이 아니라 뜨거운 분노였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타인을 위해 헌신해 본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위해 땀 흘려 본 분이 계십니까? 좌중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저 여인은 제 억만금 재산으로도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제 아들을 걷게 했고 죽어가던 제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그녀는 고용인이 아니라 제 아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준호와 제 아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박한 인성을 가진 분들과는 앞으로 그 어떤 비즈니스도 하지 않겠습니다. 태성그룹은 당신들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그 선언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하준호의 진심은 사람들을 압도했다. 서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넘어선 영혼의 유대가 맺어졌다. 그는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한 방패가. 그날 하준호는 서혜원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나섰다. 시련은 또 있었다. 경쟁 기업인 한성그룹의 장 회장이 서혜원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그는 영이 끝없이 적힌 백지수표를 내밀며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 하 회장을 떠나 내 손자를 돌봐줘. 평생 놀고 먹게 해주지. 가족들도 다 이민 보내주겠네. 원하는 건 뭐든 말해. 하 회장이 주는 돈의 10배를 주지. 자네 인생을 바꿔줄 기회야. 이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아. 가난에 지친 서혜원에게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녀는 흔들렸다. 낡은 단칸방, 어머니의 구분 등
동생의 낡은 운동화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돈이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었다. 평생의 가난을 끊어낼 수 있었다. 더 이상 버스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가 하준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하준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고뇌를 이해하고 아파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준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민준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 아들은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저도 무너질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하십시오.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우리 곁에 남아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제발. 서혜원은 백지수표를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공중에 흩날렸다. 저는 민준이를 위해 남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 시키는 곳에 있겠습니다. 사장님이 계신 곳에 있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자존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이모이자 친구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어느 봄날, 정원에서 민준이는 목발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서혜원이 두 팔을 벌리고 하준호가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민준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졌다. 한 걸음, 잔디가 밟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민준의 발이 땅을 단단히 디뎠다.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민준이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 환희가 차올랐다. 아이는 5걸음을 떼고 하준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아빠, 아빠, 제가 걸었어요. 하준호는 아들을 부숴줘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래, 네가 걸었어. 내 아들이 걸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원도 저택의 모든 직원들도 함께 울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사랑이 만들어낸 인간 승리의 기적이었다. 그 순간 하준호는 알았다. 자신이 쌓아올린 마천루보다 이 5걸음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을 다 합쳐도 아들의 이 한 걸음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서혜원에게 하준호가 다가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서혜원 씨, 네 사장님. 민준이가 걷게 된 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신 덕분에요. 당신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죽어있던 저를 살렸습니다. 하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그는 그 손에 입을 맞췄다.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저는 한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봄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이의 엄마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반려자로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당신 없는 내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혜원 씨. 제 남은 생을 당신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서혜원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그 눈물은 승낙이자 지난 고통에 대한 작별 인사였다. 네, 그럴게요. 영원히 곁에 있겠습니다. 사장님, 아니, 준호 씨. 결혼식은 저택의 정원에서 소박하게 열렸다. 화려한 호텔도 정적의 인사들도 없었다.
오직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 뿐이었다. 민준이가 반지를 전달하는 화동이 되었다. 아이는 턱시도를 입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와 반지를 건넸다. 아빠, 이모, 아니 엄마, 행복해야 해. 우리 드림팀, 영원하자. 하준호와 서혜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고통과 시련이 다시 찾아올지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사랑과 신뢰로 묶인 이 가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하객들의 박수소리와 함께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머리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렇게 얼음 황제는 녹아내렸고 상처 입은 여자는 치유받았으며 걷지 못하던 소녀는 날개를 달았다. 그것은 동화가 아니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써내려간 가장 아름다운 현실이었다. 때로 구원은 자정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했던 가장 낮은 곳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손길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